안녕하세요. 좌승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렇게 대면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제기했던 문제에 대한 좀 답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한국 경제가 60년대 이후에 30년 동안 세계 최고의 동반 성장을 이뤘지만 90년대 이후에 우리가 30년대 그 이전의 30년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향으로 국가를 이끌어야 선진국이 된다는 신념하에 열심히 노력을 했더니 놀랍게도 정반대의 결과에 직면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0%에 가까운 저성장과 소득의 분배가 악화되는 양극화 현상에 직면해서 지금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제가 지적한 마지막 질문은 진정으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우리가 이뤘던 개발연대 30년 동안 이룬 세계 최고의 동반 성장이 어디서 왔고 그 원인을 규명하고 그래서 교훈을 찾아야 될 것이며 더 나아가면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한 일이 왜 그 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규명해야지만 앞으로 올바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자,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제가 여러 어려운 얘기는 빼고요. 기본 원리를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는 것은 이게 무슨 톡톡하게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사회가 아니라 오랜 세월 인류가 진화 과정에서 터득한 그 방식에 의해서 형성된 아주 자연스러운 경제의 질서입니다.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자본주의가 예컨대 불평등을 만들어낸다, 격차를 만들어낸다, 경쟁을 초래한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걸 다 없애고 좀 우리가 편안하게 좀 가만 앉아 있어도 누가 먹여주는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평등한 사회 이런 거 만들 수 없을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든 경제 질서라고 한다면 우리가 채택하고는 자본주의 경제라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의 보편적인 인성과 본능에 따라 가지고 수만 년에 걸쳐서 형성된 삶의 질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 경제가 변화하고 발전하는 이 원리의 핵심은 뭐냐? 저는 이걸 간단하게 다음과 같은 문구로 표현을 합니다. 자본주의 경제 질서에서는 흥하는 이웃이 있어야 나도 흥할 수 있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철칙입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내가 혼자 아무리 잘난 체해도 더 이상 발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내가 남과 더불어 상호작용하고 서로 힘을 합치고 시너지를 내야지만 그 사회가 발전을 하는 거지 독불장군을 혼자 해서는 아무런 새로운 변화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게 원칙이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남을 만난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만나서 남한테서 더 좋은 거를 배운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지금 자기의 상황보다 더 개선해서 발전하고 나아가기는 어렵다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거예요. 이걸 표현하면 말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항상 흥하는 이웃이 내 주위에 많이 있어야 내가 그 사람들의 성공 노하우를 배우고 따라잡고 기회에 따라서는 그 사람들보다 더 앞서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회가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의 대체적인 사회체제, 경제체제로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어떤 이념을 기초로 하고 있느냐? 이건 기본적으로 흥하는 이웃이 있으면 내가 망한다고 하는 이념을 기초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주위에 나보다 흥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다 나를 착취하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흥하는 이웃이 있으면 내가 망한다 하는 것이 사회주의 자본주의의 기본 명제인 것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이 복잡한 이론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기본은 뭐냐?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나는 망하니 앞서가는 사람을 다 없애서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지만 경제도 평등하고 사회도 평등해진다 하는 것이 사회주의의 가장 중요한 이념인 것이에요. 흥하는 이웃이 있어 내가 망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요즘 우리나라가 좌우 대립을 하고 있는데 좌측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매일 주장하는 것은 뭐예요? 부자 좀 없어야 되고 부자가 좀 나눠 먹어야 되고
잘하는 기업이 있으면 안 되고, 열심히 공부해서 남보다 앞서가는 학생이 있으면 안 되고, 이 사회에 남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고, 우리 다 모두 이런 사람 없애고 주저앉혀서 평등하게 가야 된다. 이 이념의 기초는 뭐냐? 흥하는 이웃이 있어봐야 도움이 안 된다. 근데 배울 것도 없고 배우고 싶지도 않고 나는 내 방식으로 하고 그 사람들을 주저앉혀서 평등하게 가겠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쪽 우파는 뭐냐? 열심히 흥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고 더 부자가 되는 사람이 나오고 기업이 더 발전하고 일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지면서 뭐예요? 이게 시너지 효과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배우고 더 나가면 그 배우는 과정에서 캐치업, 남을 따라잡고 이 과정에서 모두가 동기가 부여돼서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에서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한다. 이런 게 흥하는 이웃이 있음으로써 내가 그 사람들의 어깨 위에 올라가서 여러분 더 먼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게 자본주의 경제 발전의 기본 원리인 거예요. 내 옆에 흥하는 이웃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이 어깨 위에 올라가서 더 먼 쪽을 바라보고 미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가려서 내가 발전하지 못하니 그 사람들을 없애야 된다고 하는 게 사회주의의 이념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흥하는 이웃을 더 많이 나오는 정책을 해야 돼요. 흥하고 노력하는 사람, 남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내는 사람이 대접받고 스스로 돕고 노력하는 자주적인 국민이 더 대접받고 자기 책임하에 열심히 자기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더 대접받아야지만 그런 사람이 더 많이 생기면서 온 사회가 흥하는 이웃으로 꽉 차야 그게 선진국이 되고 모두가 동반성장하는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역으로 사회주의 이념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없애고 흥하는 사람 없애고 그럼 그 사회가 궁극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역차별하는 거죠. 그럼 세월이 가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점점 소수가 되고 흥하는 사람은 점점 소수가 되니 모든 사람은 다 가난해지고 하향평준화가 돼서 그게 소위 양극화도 되고 저성장이 되는 것이죠. 아무도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고 왜? 일하고자 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회에 어떻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나오겠습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공부를 남보다 잘하는 학생을 자꾸 폄하하고 싫다고 그러면 어떻게 그 학급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며 사회주의 이념 속에서는 흥하는 이웃이 나올 수 있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나올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이 나올 수 없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는 노력 안 하고 남한테 나눠 먹자, 나눠달라, 국가가 나를 위해서 뭘 해달라 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을 많이 양산하면 만일 국가가 그 정책을 따르게 되면 모든 국민이 앉아서 국가로 하여금 나 다 힘이 없고 일하기 싫으니 나를 먹여 살리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사회주의 국가가 다 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건. 자, 그럼 어떻게 흥하는 이웃을 많이 만들 것이냐? 자, 역사를 통해서 보면 오랜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아주 보편적인 정책 원리가 있는데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인류는 오랜 진화 과정을 통해서 터득한 대단히 중요한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권선징악이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칭찬하고 우대하고 악을 행하면 버리고 처벌하는 것이죠. 이게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 터득한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유사한 것이 또 있죠. 신상필벌이에요. 열심히 노력하면 상을 주고 게으르고 실패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벌을 주는 것이 신상필벌이죠. 이 신상필벌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2000년도 더 되는 옛날에 중국의 진나라가 개국을 할 때 그 기본 이념이 신상필벌이었던 것이죠. 스스로도 없고 노력하는 사람 칭찬하고 대접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벌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가 서양에도 마찬가지로 있어요. 서양에는 여러분 성경, 저는 뭐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성경을 공부할 기회도 별로 없었지만 그저 필요에 의해서 이제 몇 개를 살펴보고 이제 그런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이죠. 거기 가면 그 달란트라에 대한 얘기 있어요.
원전에는 세 사람의 종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성경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에는 달란트 이야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달란트라는 게 일종의 금화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메시지가 뭐냐? 하느님은 항상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 스스로 돕지 않는 사람은 버린다는 것이에요. 이게 제가 조금 지루할지도 모르지만 제가 얘기를 좀 내용을 좀 설명하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하늘나라의 얘기입니다. 하늘나라의 하느님, 주인이시죠. 주인이 멀리 출장을 가면서 하인 세 사람을 불러놓고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렸어요. 한 하인한테는 금화를 5개를 주면서 5개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인한테는 금화를 2개를 주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인한테는 금화를 하나 줬죠. 5개, 2개, 하나 이렇게 나눠주고서 무슨 말을 했느냐. 내가 멀리 장기 여행을 갔다 올 터이니 이 돈을 잘 관리하고 있거라 이렇게 주고 갔어요. 그래서 주인이 오랜 뒤에 돌아와서 확인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첫 번째 5개를 금화를 받은 사람은 그걸 10개로 늘렸어요. 그리고 2개를 받은 사람은 그걸 4개로 늘렸어요. 두 사람 다 배로 다 늘린 것이죠. 그러면서 주인한테 하는 얘기가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것을 이 돈을 말하자면 요새 말 투자를 해서 이익도 내고 이렇게 해서 배로 불렸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셋째 하인은 와서 금화 한 입을 가지고 온 거죠. 달란트 하나를 들고 와서 주인님 저는 이 돈을 받을 때 이 돈을 땅에 묻어서 아무도 훔쳐가지 못하게 잘 관리해서 지금 하나를 가져다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를 들고 왔단 말이에요. 이게 주인이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시죠? 뭐 제가 감이 있죠. 이제 5개를 10개로 늘리고 2개를 4개로 늘린 하인한테는 훌륭했다. 칭찬을 하는 거예요. 정말 노력을 했고 훌륭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 달란트를 그냥 들고 온 하인한테는 야단을 칩니다. 어떻게 돈을 받고서 그냥 그렇게 땅속에 묻어놓을 수가 있느냐. 돈을 받았으면 이자도 내야 되고 그걸 불려서 흥하게 만들어야지 어떻게 너는 그것밖에 못하느냐 이러면서 그 주인이 한 말이 뭐예요? 그 하나밖에 더 늘리지 못한 하인의 돈을 그걸 빼앗아라. 그리고 그 돈을 잘 불린 앞에 하인한테 줬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하인을 쫓아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놀랍지 않아요? 하느님은 항상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것이죠. 이게 뭘 의미하느냐? 세상은 말이에요. 항상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대접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벌을 하겠다고 함으로써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모든 사람을 다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 거예요. 하느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앞세움으로써 다른 모두를 동기부여를 해서 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이걸 거꾸로 한다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아까 제가 8개 달란트를 제가 가지고 나눠준 게 5, 2, 하나로 나눠졌는데 그 결과를 합치면 어떻게 돼요? 이제 15개가 됐잖아요. 5개 받은 사람이 10개, 2개 받은 사람이 4개를 만들었고 맨 마지막에 하인이 하나 또 풀리질 못했으니 15개의 달란트가 만들어졌는데 만일 하느님이 이때 그래 다 수고했다. 다 수고했다. 근데 5개를 10개로 만든 하인, 2개를 4개로 만든 하인한테 야 너희들은 뭐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고 혼자 잘 살려고 했냐? 자 그러지 말고 15개 달란트를 공평하게 나눠서 세 사람한테 5개씩 나눠서 하느님이 주면서 하인들한테 다 열심히 그냥 행복하게 살거라 이렇게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어떤 결과가 왔을 거예요? 여러분 결과는 뻔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동양의 신성 필벌과 똑같은 이치예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한테 더 대접을 해라. 이거를 서양에서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정의의 율법이래요. 정의의 율법. 이건 정의라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더 대접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이 정의고 이거를 실천하는 것이 하느님의 율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장황하게 하느냐 하면은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의 시장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시장 경제라고 하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매일 일어나고 있는 엄정한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시장 가서 하는 일이 제일 먼저 뭐예요? 마켓.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물건을 사지요. 그건 다른 말로 뭐 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고 나머지 버리는 거예요. 훌륭한 기업을 선택해서 여러분의 돈을 몰아주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선택하지 않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열심히 노력하는 기업한테 더 많은 부가 쌓이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도태되는 거죠. 근데 다 도태됩니까? 그 도태될 위험에 있는 기업이 분발하면 그게 더 큰 기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시장에서 하는 게 뭐냐? 하느님의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선택하고, 선택하는데 성과, 그러니까 제품의 상품의 질과 값을 다 따져가지고 훌륭한 기업의 제품만을 선택하는 게 소비자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느님과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소비자만 그래요? 시장에는 많은 경제 주체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 예를 들면 은행. 그 은행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은행이야말로 하느님의 역할을 잘해야 돼요. 은행이 은행으로서 성공하려면 아무한테나 돈을 빌려주면 안 되죠. 돈을 빌려가서 가장 돈을 잘 불릴 수 있는 사람한테만 돈을 빌려줘야지 그게 은행이 성공하고 경제가 성공하고 모두가 성공하는 거지. 그래야 또 이자를 또 예금자한테도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은행은 엄정하게 선택하고 차별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다 나눠주면 즉시는 다 좋아 보이지만 은행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은행이 열심히 노력하는 성공하는 개인과 기업을 구별하지 못하고 잘못 돈을 대출하면 다 망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피해를 본 가장 힘든 소위 말하자면 경험이 뭐예요? 외환위기라는 게 바로 그래서 온 거예요. 왜? 외환위기 때 가장 큰 문제는 그 당시에 대한민국 은행들은 눈이 다 봉사가 돼가지고 망할 기업, 흥할 기업도 가리지 못하고 잘하는 기업, 못하는 기업도 가리지 못하고 그저 돈을 빌려줬다가 다 망한 거 아니에요. 은행이야말로 제2의 하느님인 거예요. 그뿐이에요. 주식시장. 주식시장에서 여러분이 하는 게 뭐예요? 잘하는 기업 주식 살라고 그러지 못하는 기업 주식 살라고 그래요. 열심히 골라내고자 하는 게 잘하는 기업이 어느 기업인고 그 주식을 찾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게 100% 맞을 수가 없으니 주식해서 돈 버는 사람은 없지만은 원리는 무엇이냐? 항상 성공하는 주식 기업을 선택해야지만 주식이 성공하는 것이고, 모든 투자자가 그 역할을 함으로써 그 주식시장에는 훌륭한 기업만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들 기업을 한다 그러면 기업은 어떻게 해요? 아무나 사람을 뽑나요? 선생님들의, 교수들의, 아니면 스승의 추천서 다 받고 뭐 다 별거 다 하죠. 그뿐이야. 성적 보고. 기업이라는 거는 끝없이 개별 소위 말하자면 잠재적인 근로자들을 평가를 해가지고 최고의 인재만 뽑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인류 기업이 잘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많은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최고 1위만 뽑았기 때문에 인류 기업이 된 것이죠. 기업은 그래서 근로자들한테는 하느님인 것이에요. 자, 그럼 젊은 학생, 대졸자들, 아니 우리 개인들, 우리는 그냥 하느님이 아닌 거예요. 시장에서 선택을 잘할 뿐만 아니라 기업을 아무 기업이나 가려고 그래요. 다 좋은 기업을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선택하는 거예요. 하느님 역할을 하는 것이지. 물론 그래 좋은 기업에 가면 자기도 성공할 수 있으니까 물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과정은 하느님처럼 훌륭한 기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뭐 대한민국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다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뭐 아이고 중소기업 좀 가라. 중소기업은 지금 사람을 구하지도 못하지 않냐. 아무리 얘기해봐야 안 가는 거예요. 왜? 중소기업을 가면은 희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지난 30년 역사를 통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보여드렸지만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역사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개발연대 60년대에서부터 80년대 말까지는 기업이 꾸준히 성장,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노력만 하면 대기업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가리겠어요? 내가 가서 젊음을 불태우면 대기업 임원도 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30년 동안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은 고사하고
대기업이 전부 다 중소기업으로 다시 빠꾸하는, 되돌아가는 이런 상황에서 젊은 사람들, 학교에서 그렇게 비전을 담아주고, 미래, 이 세계, 아주 미래지향적인 그런 비전을 다 담고서 공부가 나온 젊은 사람들이 희망 없는 중소기업에 가겠느냐 이거예요. 중소기업이 계속적으로 성공하는 신화가 만들어지고 그게 보도가 되고 중소기업이 20년 만에 대기업이 됐다. 이런 역사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젊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중소기업에 가서 성공하고자 할 터인데 바로 이 과정에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젊은 사람들이 중소기업 안 가는 이유는 내가 선택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그러다 보면 일자리가 없어서 어려움도 있지만은 결국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시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우리의 생활, 이걸 시장이라고 어차피 표현했지만 사회 모두가 그래요. 정치 시장도 마찬가지죠. 정치인도 다 선택이 하는데 우리가 좋은 정치인을 뽑을 줄 알아야지만 성공한다. 우리 항상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정부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쓸만하지 않은 정치인을 자꾸 뽑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시장에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스스로 돕는 자를 선택하고 성공하는 사람을 우대하고자 하는, 흥하는 이웃을 키워내고자 하는 노력을 매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회의 발전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밌는 게, 여러분 정치인들 보세요. 요즘 보면 여야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전부 다 하는 얘기가 뭐예요? 대기업이 문제다, 재벌이 문제다, 난 중소기업을 사랑한다 그러죠? 근데 그 사람이 돌아서면 뭐라고 그래요? 무슨 짓을 해요? 중소기업 물건 사지 않습니다. 전부 다 대기업 물건 사지. 젊은 사람들도 공부할 때는 중소기업이 나라의 기본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졸업할 때는 난 다 대기업 갈래. 정치인들 대기업 죽이려면 살리려면 하면서도 자기 자식 딸 대기업 취직시키려고 뒤로 애를 쓰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게 세상의 이치다. 아무리 공개석상에서 모든 사람이 듣는 자리에서 좋은 소리 하지만 돌아서면 세상의 이치는 뭐냐?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이 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권선징악, 신상필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정의의 율법이 지배하는 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아주 보편적인 현상이고 이 원리가 작동이 잘 돼야지만 경제가 발전한다. 어떻게? 흥하는 이웃이 꽉 차면 그건 자연스럽게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흥하는 이웃이 있어 내가 망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이 원리에 반대로 하면 그 나라 경제 안에는 흥하는 이웃이 하나도 없고 부를 축적하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먹고 사는 거 도와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만 채워지면 전부 다 거지가 돼서 여러분 사회주의 국가가 망했을 때 다 보셨잖아요. 지금 북한이 부딪히고 있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 북한이라는 사회는 저 몇 사람 위에 몇 사람 빼놓고는 흥하는 것이 하나도 생길 수 없는 사회 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가 저 모양 저 꼴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너무 공자님 말씀 같은 얘기로 경제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사실은 경제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시장이라는 건 끝없이 경제 주체들을 차별을 하는 거죠. 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노력과 성과에 따라서. 성과가 없는 기업은, 성과가 없는 개인은 시장에서 대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너도 나도 노력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경쟁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경쟁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회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거를 이 젊은 학생들한테 경쟁이 힘들지 좋은 소리를 많이 떠드는데 돌아서면 그 사람들도 다 좋은 데 가려고 다 경쟁하면서 나서서 학생들한테, 젊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그건 거짓말, 사기치는 거죠. 경쟁은 절대 회피할 수 없는 거고 노력하지 않고 절대 얻어질 수 없는 것이고 이 얘기를 젊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해주는 것이 올바른 일이고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들도 국민들한테 국가가 여러분들한테 무상으로 아무거나 줄 수가 없습니다. 국가라고 하는 조직은 부를 창출하는 조직도 아니고
왼쪽 호주머니에 있는 돈 빼들어가지고 오른쪽으로 옮기는 건 할 수 있지만 새로운 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정부라고 하는 조직인데 이 조직이 여러분들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여러분들 일어서십시오. 그러나 정부가 도울 수 있는 건 돕겠지만 여러분들의 노력, 경쟁, 이걸 통한 성과, 이 창출이 없이는 이 사회도 안 되고 발전도 안 되고 어렵다는 사실을 끝없이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걸 까꾸로 얘기하는 사람은 가만 앉아 있어도 제가 도와드리고 가만 앉아 있어서 다 만들어지려고 하는 사람은 제가 분명 얘기하지만 확실한 사기꾼이다. 이 세상에 이치하고 반대로 얘기하는 것이고 자신이 개별적으로 개인 삶에서 개인적인 프라이빗 라이프에서 하는 일과 정반대로 얘기하는 이중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이다 이게. 자, 그러면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이제 그러면 개발연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성공한 이유가 뭔지 이제 금방 감이 오시죠. 박정희 대통령이란 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상필벌과 권선징악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이치의 화신이었어요. 그분이 예를 들면 서울대학 졸업식에 가서 꽤 연설하고 맨 끝에 학생들한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을 절대 잊지 마세요. 그 1964년에 서울대학 졸업식에서 한 얘기예요. 70년대 새마을운동하면서 이분이 전 농촌을 돌아다니면서 막걸리 마시고 논에서 벼 베고 모내기 할 때 하는 얘기가 열심히 노력하세요.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정부는 그 일을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얘기 없어요. 심지어는 원호 대상자분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노력했지만 국가가 여러분을 다 먹여 살릴 수 없고 정부가 지원을 해도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여러분의 삶을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가 100년 지원해봐도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일어서십시오. 이런 분들한테 한 얘기가 그런 겁니다. 내가 몇 년 동안 여러분들한테 꼬박꼬박 지원을 이렇게 해드렸는데 그 상용사라든가 이 군경 이런 용사 이런 분들한테 한 말씀이 그런 거예요. 지원을 했지만 그저 매년 때가 되면 꼭 같은 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믿는 거다. 제가 내년부터는 여러분들이 그 돈을 가지고 지원을 받고 어떤 삶의 개선을 이루는지 제가 한번 따져보고 살펴보겠습니다. 참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새마을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새마을운동에 열심히 호응해서 성과를 내고 마을을 개선하고 소득을 올리고 한 마을은 더 많이 지원했어요. 제가 다른 기회가 있으면 이걸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렇지 않고 노력도 안 하고 배짱이처럼 개미가 열심히 일할 때 배짱이처럼 놀던 마을은 절대 지원 안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박정희라는 사람은 철저하게 자본주의 경제 혹은 이 자본주의 세상 혹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이치를 체화하고 터득한 사람. 이 원리대로 국민한테 얘기하고 모든 정책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수출을 지원할 때도 절대 아무 기업이나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남보다 수출을 많이 한 기업을 더 지원했지. 왜 우리가 수출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수출을 하지 않고 적자나 내고 이러면서 맨날 죽는 소리 하는 기업을 살려야 되겠느냐. 너무나 이게 정의 아니에요. 수출, 새마을운동, 중화공업 육성, 다른 모든 산림녹화, 과학기술 발전, 모든 데 어떤 원리가 들어요. 교육, 기능공 육성, 모든 데서 박정희 대통령의 메시지는 뭐냐? 열심히 노력하고 성공하세요. 더 많은 성과를 내세요. 그러면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지원해 주려니 하고 앉아있으면 저희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박정희의 메시지였습니다.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10여 년 넘게 특히 50 정부도 이 원리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이게 한국 경제를 세계 최고의 동반성장 경험으로 이끈 원리였다 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기 책임이 중요하고 성과가 중요하고 이걸 통해서 경쟁을 촉진하고 모든 사람을 동기를 부여해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하면 된다. 왜?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면 사회가 나를 대접을 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수출을 남보다 더하면 대한민국 산업계의 영웅이 됐죠. 새마을운동하는데 내가 다른 마을보다 더 잘하면 돈 100만 원씩 특별 보너스도 나오고 새마을운동계 새마을 그 사업하는데 최고의 영웅 지도자가 나오고 마을이 나왔다. 이게 여러분 20년 동안 가니까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내가 열심히 하고 성과를 내면 아무도 나를 무시 못해. 그래서 하면 된다는 정신도 만들어지고 모든 국민이 역동적으로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걸 통해서 동반성장이 된 거예요. 그 이전의 대한민국은 뭐냐? 여러분 2조 500년 역사, 그게 사실은 건국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이 산업공상의 계급 이념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대접 하나도 못 받았죠. 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 정치인, 학자, 뭐 관료, 요즘 같은 법조인 이런 사람들이 다 틀어지고 진짜로 나라를 일으키고 부를 창출하는 기업인, 상, 공, 기술자, 과학자, 농민 빼놓고 이게 전부 다 하층민으로 채워지고 대접을 안 하니 이 역사 속에서 이 이념과 역사적인 전통 속에서 어떻게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어요? 기업인이 없고 기업을 일으키는 사람이 없고 과학을 일으키는 사람이 없고 기술자가 안 나오고 어떻게 산업이 산업화가 되고 경제가 발전할 수 있어요? 그저 사라고 하는 사람들 입만 가지고 현학적인 소리는 하고 오늘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걸 완전히 뒤집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상, 공, 농, 사 상업과 공업과 기술자가 최고의 인재고 최고의 국민이고 농업까지 포함해서 사는 정치인 포함해서 전부 다 이 사람들을 도와라. 이게 박정희 시대의 이념이었고 정책이었고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 여러분 민주화가 되면서 박정희 반대로 한 게 뭐예요? 2조 500년 역사로 다시 돌아간 거 아니에요? 지금 산업공상 오늘날 가장 큰 소리치고 사회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지식인이라는 사람들. 기업인은 저 밑으로 깔아놓고 과학자 대접받습니까? 기술자 대접받습니까? 농민 대접받습니까? 이 나라는 그래서 제가 정말 드리기 어려운 말이지만 망하는 길로 열심히 달려가면서 국민들한테는 이게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다. 이게 모두 잘 사는 길이다. 거짓말을 해왔다고 저는 봅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 한일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198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박정희 대통령 딱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 50 정부가 채택한 정책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이에요. 다 나눠 먹자는 거죠. 지방과 서울과 경기도와 다 나눠 먹자. 왜 잘하는 지역이 먼저 가면 이거 불균형 아니냐. 이게 박정희 책임이다, 이게. 그리고 기업 정책, 대기업 다 규제하자. 왜? 박정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잘하는 기업 대접했더니 이게 갑자기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이 그냥 삼성, LG 쭉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잘 발전하니까 발전하는 건 좋은데 그리고 대열을 끼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싫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서 대기업은 다 규제하자. 중소기업 일으키자. 중소기업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일으켜요? 개발연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어떻게 했어요? 잘하는 중소기업이 대접을 받았는데 요즘은 잘하는 중소기업 대접 못 받아요. 왜? 똑같이 대접하니까.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 뭔지 아세요? 한 기업당 똑같이 잘하나 못하나. 여러분 이건 아까 달란트를 성경에 있는 게 정반대 아니에요. 잘하나 못하나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하들은 스스로 돕지 않는 자를 돕는 나라인데 어떻게 흥하는 이웃이 나와요? 대기업 계속 규제하는데 투자하지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국내 투자가 늘어나요? 노조는 끝없이 자본주의 사회의 원리에 반하는 일을 하는 게 노조입니다. 노조라는 것은 그 이념이 기초가 뭔지 아세요? 흥하는 이웃이 있어 내가 망한다는 이념, 사회주의 이념을 기초로 하는 거예요. 칼 막스라는 사람이 기업이라는 것은 모순이다. 왜? 저 속에서 자본과 노동이 대립을 끝없이 하고 저 기업이 잘 되면 결국 불평등,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사회를 만들어내니 저 기업을 없애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노조라는 것이 뭐야? 자본과 싸우기 위한 하나의 대립 세력으로서 노조를 얘기했고 노동자의 혁명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길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자본주의 우리의 삶의 현장은 흥하는 이웃이 있어야 내가 흥하는 것이에요. 자본과 노동이 대립해서 흥하는 기업은 지구상에 하나도 없어요. 세계 인류 기업은 반드시 노사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돼야지 되는 것이지 한국과 같이 끝없이 상호간의 대립과 투쟁을 통해서 제대로 된 기업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난 30년 동안 노조는 무소불위의 조직이 됐어요. 아무도 노조의 활동을 견제할 수가 없는 조직이 됐단 말이에요. 사회주의 이념이 퍼질 수밖에 없죠. 흥하는 이웃이 누구의 노조한테는 바로 저 누구의 무슨 기업의 총수고 다 그렇게 보는 거죠. 사실은 자본주의식 이념으로 보면 다 그 사람과 더불어서 살아서 다 잘 먹고 사는데 이쪽 이념으로 보면 그건 청산의 대상이죠. 흥하는 이웃이 없어야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 흥하는 이웃이 없으면 기업은 존재하지 못하는 거죠. 다 자신의 묘혈을 파고 있는 것입니다. 노조 문제. 그래서 이건 제 말씀이 아니에요. 80년대 지나서 90년대 이후에 대한민국의 노조를 전 세계 경제학계는 지구상에서 가장 전투적인 노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자, 제가 간단하게 더 나가면요. 평준화 교육이라는 게 뭐예요? 그 이후에. 지난 민주화 시대의 평준화 교육이 뭡니까? 우리 전교조 선생님들 좀 들으셔야 되는데. 공부 잘하나 못하나 다 성적 다 같이 주는 게 평준화 교육 아니에요? 학생들을 잘 키우시려면, 훌륭한 학생을 만들려면 열심히 회초리 들고 공부하게 하고 숙제 많이 주고 시험 볼 때는 어려운 문제 많이 내서 잘하는 학생이 두각이 나타나야지 좋은 학교 갈 거 아니에요. 물론 그래야지 못하는 학생도 나도 잘하는 학생이 되겠다고 격려해서 끌어올려야 되겠죠. 물론. 그런데 평준화 교육이라는 건 모든 학생 다 행복하게 하고 다 훌륭한 학생 만들겠다. 그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한 가지는 뭐예요? 공부 열심히 시켜서 그래도 다 동반해서 같아지지는 않지만 다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게 만드는 거고. 다른 한 가지 방법은 공부를 하나도 안 시키고 시험 낼 때 삼적 동자에도 다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를 내면 다 100점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성적을 다 수를 주면 다 행복하죠. 그러나 학생은 다 망하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 평준화 교육이 이런 거 아닌가요? 공부는 안 시키고 쉬운 문제 내서 다 수밖에 하고 다 기분 좋게 해주면 집에 가면 부모님들은 다 알잖아요. 이게 공부 안 하고 수 받는 거 알잖아요. 그럼 어디 가요? 그러니 부모들이 너도 학원을 찾아가는 게 그 얼마나 답답해서 찾아가겠어요. 공교육이 제대로 학생을 교육을 안 시키니 부모들은 전부 다 학원을 찾아가고 학원에 가면 이제 뭐예요? 돈 놓고 돈 먹기 아니에요. 참 제가 표현하기 어렵지만 공교육 시스템은 가난한 학생도 가서 공부를 할 수 있지만 사교육 시스템은 돈이 없으면 교육을 못하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교육 시스템에서는 돈 있는 학생만 학원을 가서 공부해서 서울대학 아니면 좋은 학교를 가고 가난한 학생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봐야 자기의 능력과 실력을 발휘해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길을 다 차단하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제도인 거예요.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은 저 시골 촌에서 말이에요. 국민학교 몇 사람 되지도 않아서 나와서 세월이 흘러 이렇게 왔지만은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평준화 교육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알면서도 아마 지금 평준화 교육이 개천에서 용을 만드는 길입니다. 이따위 허황된 소리를 하는 그런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자, 그뿐이에요. 지역균형 발전 보세요.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자원을 전부 다 지방으로 좀 분산해서 하자. 이것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에 들어온 정책을 잘 보시면 흥하는 이웃은 나올 수가 없어요. 흥하는 이웃이 없어야 내가 흥한다는 이념 속에 각계 더불어 격차 없애고 차별 없어서 가야 된다. 차별을 하면 안 되죠. 물론 그러나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구별하는 것은 너무나 해야 될 것이고 그게 사회 정의죠. 근데 그래서 반대로 하는 게 정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실패하는 사람을 우대하는 것이 사회정의다. 실패하는 사람을 대접하고 실패하는 사람을 일어서게 도와주는 건 필요한 일이지만 그런 사람을 대접하겠다고 그러면 사회는 전부 다 실패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지요.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저는 요즘 많은 요즘 사회적으로 뭐 데모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떠든 얘기를 잘 보면요. 모든 일을 정부가 다 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실패했다. 실패한 거는 내 탓이 아니라 흥하는 놈 때문이다. 이 저놈들 좀 없애주고 내 좀 먹여 살려라. 이거 아니에요? 이건 사회주의 하자는 얘기가 다를 게 뭐 없다 이 말이에요. 이념적으로. 흥하는 이웃이 있어 내가 망한다는 소리를 지난 30년 동안 끝없이 정치인들이 증폭시키고 국민들한테 여러분 흥하는 이웃이 있으면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제가 다 없애드릴게.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요? 잘 들어보세요. 자,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지금 오늘날 2%대의 저성장과 양극화에 직면했는지 그 이유를 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그럼 우리가 개발연대 박정희 대통령이 뭐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 뭐다 욕을 먹지만 그분이 20년 동안 이끌어온 대한민국의 역사가 뭐였는지 여러분 이제 구별할 수 있으라고 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남보다 앞서고자 애를 쓰는 사람이 대접을 받아야 되고 흥하는 이웃이 나올 수 있도록 사회가 독려하고 북돋아야 되고 이 과정이 다시 재현되지 않으면 이런 정책이 다시 등장하고 실현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 역동성을 살려내기는 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꽃 같은 논리에 따라서 전 세계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전 세계의 인류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노력은 안 하고 희생은 안 하고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아주 특이한 인간으로 다 바뀌고 있어요. 이념적으로. 지난 60년 동안 사회주의 이념이 자본주의에 들어오면서 사회민주주의, 수용자본주의가 되면서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하는 소리가 뭐냐. 열심히 노력 안 해도 다 살 수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끝없이 지난 60년 동안 하니까 전 세계 인류가 좀 더 사람들이 다 진화 과정을 또 다 바뀌는 거예요. 이념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다 먹여 살리는구만. 노력 안 해도 되는구만. 이게 전 세계가 지금 저성장 양극화에 부딪힌 원인입니다. 한국과 똑같아요. 이거를 막아내려면 어떻게 되느냐. 박정희의 이념, 신상필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이 이치,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의 이치가 실현되고 그게 정책적으로 구현돼서 모든 사람이 동기가 부여돼서 열심히 노력하는 자주하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으면 인류 전체에 재앙이 올 수가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밝은 얘기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남보다 앞서가는 학생이 있으면 안 되고 이 사회에 남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고 우리 다 모두 이런 사람 없애고 주저앉혀서 평등하게 가야 된다. 이 이념의 기초는 뭐냐? 흥하는 이웃이 있어봐야 도움이 안 된다. 내 배울 것도 없고 배우고 싶지도 않고 나는 내 방식으로 하고 그 사람들을 주저앉혀서 평등하게 가겠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쪽 우파는 뭐냐? 열심히 흥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고 더 부자가 되는 사람이 나오고 기업이 더 발전하고 일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지면서 뭐예요? 이게 시너지 효과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배우고 더 나가면 그 배우는 과정에서 캐치업, 남을 따라잡고 이 과정에서 모두가 동기가 부여돼서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에서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한다. 이런 게 흥하는 이웃이 있음으로써 내가 그 사람들의 어깨 위에 올라가서 여러분 더 먼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게 자본주의 경제 발전의 기본 원리인 거예요. 내 옆에 흥하는 이웃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이 어깨 위에 올라가서 더 먼 쪽을 바라보고 미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가려서 내가 발전하지 못하니 그 사람들을 없애야 된다고 하는 게 사회주의의 이념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흥하는 이웃을 더 많이 나오는 정책을 해야 돼요. 흥하고 노력하는 사람, 남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내는 사람이 대접받고 스스로 돕고 노력하는 자주적인 국민이 더 대접받고 자기 책임하에 열심히 자기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더 대접받아야지만 그런 사람이 더 많이 생기면서 온 사회
안녕하세요. 좌승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렇게 대면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제기했던 문제에 대한 좀 답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한국 경제가 60년대 이후에 30년 동안 세계 최고의 동반 성장을 이뤘지만 90년대 이후에 우리가 30년대 그 이전의 30년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향으로 국가를 이끌어야 선진국이 된다는 신념하에 열심히 노력을 했더니 놀랍게도 정반대의 결과에 직면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0%에 가까운 저성장과 소득의 분배가 악화되는 양극화 현상에 직면해서 지금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제가 지적한 마지막 질문은 진정으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우리가 이뤘던 개발연대 30년 동안 이룬 세계 최고의 동반 성장이 어디서 왔고 그 원인을 규명하고 그래서 교훈을 찾아야 될 것이며 더 나아가면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한 일이 왜 그 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규명해야지만 앞으로 올바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자,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제가 여러 어려운 얘기는 빼고요. 기본 원리를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는 것은 이게 무슨 독특하게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사회가 아니라 오랜 세월 인류가 진화 과정에서 터득한 그 방식에 의해서 형성된 아주 자연스러운 경제의 질서입니다.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자본주의가 예컨대 불평등을 만들어낸다, 격차를 만들어낸다, 경쟁을 초래한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걸 다 없애고 좀 우리가 편안하게 좀 가만 앉아 있어도 누가 먹여주는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평등한 사회 이런 거 만들 수 없을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든 경제 질서라고 한다면 우리가 채택하고는 자본주의 경제라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의 보편적인 인성과 본능에 따라 가지고 수만 년에 걸쳐서 형성된 삶의 질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 경제가 변화하고 발전하는 이 원리의 핵심은 뭐냐? 저는 이걸 간단하게 다음과 같은 문구로 표현을 합니다. 자본주의 경제 질서에서는 흥하는 이웃이 있어야 나도 흥할 수 있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철칙입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내가 혼자 아무리 잘난 체해도 더 이상 발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내가 남과 더불어 상호작용하고 서로 힘을 합치고 시너지를 내야지만 그 사회가 발전을 하는 거지 독불장군을 혼자 해서는 아무런 새로운 변화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게 원칙이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기 위해가 흥하는 이웃으로 꽉 차야 그게 선진국이 되고 모두가 동반성장하는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역으로 사회주의 이념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없애고 흥하는 사람 없애고 그럼 그 사회가 궁극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역차별하는 거죠. 그럼 세월이 가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점점 소수가 되고 흥하는 사람은 점점 소수가 되니 모든 사람은 다 가난해지고 하향평준화가 돼서 그게 소위 양극화도 되고 저성장이 되는 것이죠. 아무도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고 왜? 일하고자 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회에 어떻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나오겠습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공부를 남보다 잘하는 학생을 자꾸 폄하하고 싫다고 그러면 어떻게 그 학급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며 사회주의 이념 속에서는 흥하는 이웃이 나올 수 있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나올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이 나올 수 없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는 노력 안 하고 남한테 나눠 먹자, 나눠달라, 국가가 나를 위해서 뭘 해달라 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을 많이 양산하면 만일 국가가 그 정책을 따르게 되면 모든 국민이 앉아서 국가로 하여금 나 다 힘이 없고 일하기 싫으니 나를 먹여 살리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사회주의 국가가 다 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건. 자, 그럼 어떻게 흥하는 이웃을 많이 만들 것이냐? 자, 역사를 통해서 보면 오랜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아주 보편적인 정책이
정책 원리가. 그래서 남을 만난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만나서 남한테서 더 좋은 거를 배운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지금 자기의 상황보다 더 개선해서 발전하고 나아가기는 어렵다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거예요. 이걸 표현하면, 말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항상 흥하는 이웃이 내 주위에 많이 있어야 내가 그 사람들의 성공 노하우를 배우고 따라잡고 기회에 따라서는 그 사람들보다 더 앞서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회가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의 대체적인 사회 체제, 경제 체제로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어떤 이념을 기초로 하고 있느냐? 이건 기본적으로 흥하는 이웃이 있으면 내가 망한다고 하는 이념을 기초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주위에 나보다 흥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다 나를 착취하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흥하는 이웃이 있으면 내가 망한다 하는 것이 사회주의 자본주의의 기본 명제인 것입니다. 뭐 사회주의자들이 복잡한 이론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기본은 뭐냐?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나는 망하니 앞서가는 사람을 다 없애서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지만 경제도 평등하고 사회도 평등해진다 하는 것이 사회주의의 가장 중요한 이념인 것이에요. 흥하는 이웃이 있어 내가 망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요즘 우리나라가 좌우 대립을 하고 있는데 좌측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매일 주장하는 것은 뭐예요? 부자 좀 없어야 되고 부자가 좀 다 넘어가야 되고 잘하는 기업 있으면 안 되고 열심히 공부해서